무료급식소 문 앞에서 한 남자가 국 한 숟가락을 들고 서 있었다. 손끝이 떨려 숟가락이 철그럭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가도 그는 더 숨기려 하지도 설명하지도 않았다. 그냥 조용히 울었다. 그 울음은 어떤 절망이나 분노가 아니라 살기 위해 마지막으로 붙잡은 곳이 무너지는 울음이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여기 오는 사람들은 배고파 온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부서져서 온 것이라는 걸.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몇 해가 지나면서 내 일상은 점점 가벼워지는 대신 내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무거워졌다. 집 안은 조용했고 식탁에 놓인 그릇 하나가 늘 허전했다. 밥을 먹으려고 숟가락을 들면 누군가 맞은편에 앉아 있어야 할 것 같은 공허함이 나를 가만두지 않았다. 그렇게 멍하니 시간을 보낼 때 동사무소 게시판에 붙어 있던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다. 무료급식소 봉사자 모집.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그날은 유난히 마음이 멈췄다. 누군가에게 필요해질 수 있을까? 그 문장이 내 마음 깊은 곳을 톡하고 건드렸다. 다음 날 나는 오래 고민한 끝에 전화를 걸었다. 저 봉사 신청하려고 전화드렸어요. 아, 네. 언제든 오세요. 천천히 배우시면 됩니다. 전화기 너머의 그 밝은 목소리가 오랜만에 듣는 환한 빛 같았다. 첫날 급식소 문을 열었을 때 따뜻한 김 냄새가 나를 감싸왔다. 커다란 솥에서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그 위로 퍼지는 배추 냄새는 마치 오래된 기억 속 어머니의 부엌을 떠올리게 했다. 처음 오셨어요? 선희 씨라는 분이 다정하게 물었다. 네, 많이 서툴 거예요. 다들 처음은 그래요. 천천히 해요. 나는 앞치마를 메고 장갑을 끼고 그들과 함께 배추를 자르고 국을 휘저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움직이는 느낌이 기분 좋았다. 혼자 있는 시간보다 누군가와 몸을 맞춰 움직이는 시간이 내 마음을 훨씬 가볍게 만든다는 사실을 그날 처음 깨달았다. 배식 시간이 되자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허름한 모자를 쓴 할아버지, 어깨가 굽은 할머니,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청년, 각자의 사정이 얼굴에 묻어있는 사람들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밥을 푸고 따뜻하게 드세요. 조용히 인사를 건넸다. 그때였다. 문 앞에서 멈춰 서 있던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 회색 코트, 손을 주머니에 깊숙이 넣은 모습, 그리고 무언가에 겁먹은 사람 같은 눈빛. 그는 안으로 들어올까 말까 망설이는 듯 한참을 서 있었다. 나는 먼저 다가갔다. 식사하시러 오셨어요? 그는 고개를 들었지만 시선은 내 얼굴을 지나 허공에 머물렀다. 아닙니다. 그냥 잠깐 앉아 있으려고요. 그 말은 마치 몸둘 곳이 없어서요라는 문장 뒤에 긴 침묵을 붙여놓은 것 같았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구석의 빈자리를 가리켰다. 편하게 쉬세요. 그는 작은 인사를 하고 앉았다. 밥을 먹지 않고 손을 모아 앉아 있는 그의 모습이 왠지 모르게 마음에 걸렸다. 사람이 앉아 있는 모습에도 저렇게 외로움이 묻어날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다. 봉사 시간이 끝났을 때 그는 조용히 일어나 나가며 아주 희미하게 고개를 숙이고 갔다. 그 인사는 전부를 말하지 못한 사람의 조용한 감사처럼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그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다. 낯선 사람에게서 느껴진 묘한 친근함, 그리고 그에게서 보았던 살아보려고 애쓰는 눈빛. 그날 밤 식탁에 앉아 빈 의자를 바라보며 나는 깨달았다. 내일 그 사람 또 왔으면 좋겠다.
다음 날 나는 평소보다 서둘러 집을 나섰다. 어제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았던 그 남자가 마음 한켠에 계속 남아 있었다. 내가 왜 그에게 마음이 쓰이는지 정확히 설명할 순 없었다. 다만 그의 어깨에 내려앉아 있던 외로움의 무게가 나와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남편이 떠난 뒤 누군가를 다시 신경 쓰게 되는 마음이 이렇게 낯설다는 사실이 오히려 놀라웠다. 급식 소문을 열자 아직 아무도 오지 않은 시간이었다. 나는 테이블 위를 닦고 커다란 국솥에 김이 오르는지 확인하며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다. 그때였다.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아주 천천히 다가왔다. 문고리가 움직이는가 싶더니 조심스럽게 문이 열렸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어제 그 남자가 서 있었다. 회색 코트는 그대로였지만 표정은 어제보다 조금 더 불안해 보였다. 그는 문턱 앞에서 한 걸음을 내디딜까 말까 망설이고 있었다. 나는 먼저 다가갔다. 오늘도 오셨네요. 내 말투가 반가움을 숨기지 못한 것 같아 순간 부끄러웠다. 그의 시선이 바닥에서 천천히 올라왔다. 그리고 아주 작은 고개 끄덕임이 돌아왔다. 어제보다 단단해진 듯한 그러나 여전히 조심스러운 고갯짓이었다. 앉아서 기다리세요. 곧 배식 시작해요. 나는 구석의 빈자리를 가리켰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어제와 같은 자리로 가서 조용히 앉았다. 그 앉는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었다. 이곳이 그에게 얼마나 낯설고 어렵고 또 동시에 필요했는지. 나는 큰 국자를 들어 국을 저었다. 따뜻한 김이 얼굴에 스며들었다. 그 온기가 묘하게 나를 안정시켰다. 조용히 등을 돌리고 설거지 거리를 정리하는데 뒤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저기요. 나는 놀라서 뒤돌았다. 그가 식판을 두 손으로 꼭 잡은 채 서 있었다. 오늘은 국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말끝이 떨렸지만 그 안에는 어제보다 훨씬 큰 결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밝게 웃으며 말했다. 그럼요. 따끈하게 드릴게요. 그가 식판을 내밀었을 때 그의 손등이 떨리는 게 보였다.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다. 마음이 열릴 때 생기는 떨림. 누군가에게 마음을 내보일 때 생기는 떨림. 나는 국을 가득 담아 조심스럽게 식판을 건넸다. 뜨거운 김이 그의 얼굴을 스치자 그는 아주 천천히 눈을 깜빡였다. 마치 그 온기가 오래 잊었던 감정 하나를 깨우는 듯했다. 그는 구석 자리에 앉아 국을 떠먹기 시작했다. 숟가락을 입에 가져갈 때마다 눈을 감았다 뜨곤 했는데 그 짧은 순간들 속에서 나는 그가 마음의 파동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았다. 사람들에게 밥을 뜨면서도 내 시선은 자꾸만 그의 쪽을 향했다. 어느 순간 그는 나를 바라보더니 아주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식판을 다 비운 뒤 그는 다시 내 앞에 다가왔다. 잘 먹었습니다. 짧은 한 문장이었지만 그 문장 하나에 그의 하루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네, 잘 드셨다니 다행이에요. 그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멈춰 있었다. 나가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고 마치 자신이 이 자리를 떠나면 다시 돌아올 수 없을까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나는 그의 등을 향해 말했다. 내일도 오세요. 그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정말 눈에 보일 듯 미묘한 그러나 분명한 미소가 입가에 번졌다. 나는 그 미소가 하루 종일 떠나지 않았다. 집에 도착해서도 그의 표정이 계속 떠올랐다. 누군가의 하루를 살게 하는 국 한 그릇을 내가 건넸다는 사실이 오래 남았다. 나는 늘 주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가 더 받고 있었다. 그의 잘 먹었습니다는 말, 그의 떨리는 손, 그의 조용한 미소가 오랫동안 잊고 있던 내 마음을 두드렸다.
나는 식탁에 앉아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내일 그 사람 또 보면 좋겠다. 다음 날, 급식 소문이 열리자마자 내가 가장 먼저 본 사람은 그 남자였다. 어제보다 덜 망설이는 걸음이었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움이 몸에 배어 있었다. 그는 문을 닫고 고개를 들어 내 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작게, 그러나 어제보다 확실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 끄덕임을 받으며 자연스레 미소가 번졌다. 사람 하나의 변화가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다. 그는 어제와 같은 자리로 가서 앉았다. 자세는 여전히 구겨져 있었지만 끈에 힘이 조금 들어간 것 같았다. 그 작은 차이가 내 눈에는 크게 보였다. 국을 뜨고 상을 세팅하면서도 나는 틈만 나면 그의 쪽을 돌아보았다. 그의 손가락이 식판을 가볍게 두드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긴장될 때 버릇처럼 하는 작은 동작 같았다. 배식을 시작했을 때 그는 천천히 내 앞으로 걸어왔다. 들고 있던 식판의 모서리를 두 손가락으로 꼭 잡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미소를 건넸다. 맛있게 드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을 바로 마주치지 못했다. 마치 누군가에게 인사를 해본 지 오래된 사람처럼. 그는 식탁 한쪽에서 식사를 시작했다. 그가 밥을 먹는 모습은 참 조용했다. 숟가락을 들고 올리고 입에 넣고 눈을 감고 천천히 삼키는 과정이 느리지만 정교했다. 마치 밥이 아니라 마음을 정리해 삼키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국 한 숟가락을 뜰 때마다 잠시 멈추고 숨을 고쳤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국을 퍼주면서도 그 남자의 움직임을 놓칠 수가 없었다. 식사가 끝나자 그는 식판을 들고 다시 내 앞에 섰다.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다. 감사합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말은 밥보다 더 뜨겁게 느껴졌다. 네, 드시니까 좋네요.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어서 어제는 많이 창피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창피한 거 아니에요. 누구든 마음이 힘들면 이렇게 잠시 쉬어가는 곳이 필요해요.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모르게 그의 마음 한 조각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느낌이 들었다. 배식이 끝나고 사람들은 대부분 나갔다. 그 남자는 급식소 뒤편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다. 나는 잠시 그를 지켜보다가 다가가 조용히 옆에 앉았다. 그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손가락을 맞잡으며 시선을 바닥에 두고 있었다. 많이 힘드세요? 내 말에 그는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22년을 다닌 직장에서 잘렸습니다. 그 말은 오래 감춰뒀던 무거운 짐을 꺼내는 듯한 목소리였다. 작은 사고였는데 모든 책임이 제게로 왔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날 이후로 집안에서 숨이 막히더군요. 누워있으면 마음이 더 무거워지고 밖으로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더 숙였다. 그러다 여기까지 왔어요. 나는 그 말이 너무 이해됐다. 남편이 떠나던 날부터 내가 겪었던 공허함과 비슷한 결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혼자라는 감각은 사람을 천천히 무너뜨린다. 여긴 와도 되는 곳일까요? 그의 질문은 너무 조심스러웠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히요. 원하실 때마다 오세요. 그 말에 그는 손가락을 꽉 쥐었다 풀었다. 아주 작은 동작이었지만 마음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그의 마지막 표정을 떠올렸다. 그는 삶의 모든 것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걸음을 내디딜 용기를 얻으려 애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용기를 얻는 과정에 내가 작은 역할이라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내 마음을 오래 잊고 있던 따뜻함으로 채웠다. 집에 도착해 불을 켜자 오랜만에 집이 덜 비어 보였다.
나는 식탁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내일도 왔으면 좋겠다. 그 남자가 오지 않은 첫날, 나는 그저 사정이 있겠지 하고 넘겼다. 하지만 둘째 날에도 나타나지 않자 내 마음 어딘가에서 작은 불안이 일었다. 그의 자리는 급식소 구석에 있었지만 그 빈자리만은 유난히 커 보였다. 배식을 하면서도 나는 문이 열릴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사람들은 늘 오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중에 그 남자는 없었다. 오늘은 안 오시나. 마음속에서 조용히 중얼거리는 소리가 자꾸 들렸다. 셋째 날, 나는 누구보다 먼저 급식소로 갔다. 테이블을 닦는 동안에도 괜히 문 쪽을 흘끔거렸다. 그날따라 문고리에 손이 닿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린 것 같았다. 조용히 문이 열리고 회색 코트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 남자였다. 그런데 그는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채 문턱 앞에서 멈춰 있었다. 어깨는 전보다 더 축 늘어져 있었고 표정은 말할 수 없이 지쳐 있었다. 그 순간 내가 먼저 다가갔다. 오셨어요. 내 목소리에 놀란 그는 고개를 들었다. 저 오늘은 들어올 용기가 안 나서. 그는 고개를 숙이며 내게 말끝을 흐렸다. 나는 조심스레 그의 손목 안쪽을 보았다. 어제 없던 작은 상처가 있었다. 베인 자국이 선명했고 아직 붉게 남아 있었다. 손 다치셨어요? 그가 움찔하며 손을 숨겼다. 아니 별거 아닙니다. 그가 숨기려는 그 작은 상처 하나가 그동안 혼자 얼마나 싸우고 버텼는지 말해주는 것 같아 가슴이 먹먹했다. 들어오세요. 따뜻한 국부터 드세요. 나는 일부러 아주 부드럽게 말했다. 그는 한 번 더 주저하다가 결국 안으로 들어왔다. 배식이 시작되기 전 그는 조심스럽게 국을 요청했다. 오늘 많이 뜨거운 걸로 부탁드립니다. 그 짧은 말에도 그의 마음 상태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나는 국을 뜨며 말했다. 네, 오늘은 더 뜨겁게 해드릴게요. 뜨거운 김이 그의 얼굴을 스칠 때 그는 눈을 감고 잠시 그 온기를 느끼는 듯했다. 그는 어제보다 더 천천히 밥을 먹었다. 숟가락을 드는 손이 조금 떨렸고 국물 몇 방울이 식판 밖으로 떨어졌다. 나는 자연스럽게 그의 쪽으로 다가가 휴지를 내밀었다. 손 다치신데 아프시죠? 그는 놀란 듯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어떻게 아셨어요? 표정이 말하고 있었어요. 내 말에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혼자 너무 겁났습니다. 그 말이 내 마음 깊숙한 곳을 찔렀다. 나는 그 앞에 조용히 앉아 그의 손등 위에 휴지를 올리고 피가 맺힌 부분을 정리해 주었다. 그는 손을 급히 빼지 않았다. 오히려 그 따뜻한 손길에 몸을 조금 기댄 것처럼 보였다. 여기 오면 마음이 조금씩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의 고백은 떨렸지만 진심이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면 사람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의 말을 듣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나 역시 그 감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남편이 떠난 뒤 집 안에서 무너져 내리던 내 모습이 떠올랐다. 그래서 그의 말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았다.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저녁, 급식소에는 우리 둘만 남았다. 그는 치우고 있던 의자를 멈추고 얘게 말했다. 사흘 동안 여기 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발길이 안 떨어졌습니다. 왜요?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무너진 마음으로 여기 다시 오면 혹시나 누가 날 밀어낼까 겁났습니다. 나는 그의 말을 듣는 순간 그가 어떤 마음으로 이곳 문턱 앞에서 서 있었는지 너무 잘 알 것 같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여긴 누구도 밀어내지 않아요. 특히 당신 같은 사람은 더 환영해요. 그는 눈을 깜빡였다.
마치 그런 말을 처음 들어보는 사람처럼. 저 같은 사람이라니요.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 그런 사람을 밀어내는 곳은 없어요. 그의 눈가가 조금 붉어졌다. 나는 그가 울지 않으려 애쓰는 걸 보면서 마음 한구석이 또다시 흔들렸다. 그리고 확신했다. 이 사람은 지금 밥을 먹으러 오는 게 아니라 살아가기 위해 오고 있는 것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오늘의 그의 표정과 목소리가 계속 떠올랐다. 그의 상처난 손, 문턱 앞에서 숨을 고르던 모습, 그리고 겁났다는 말. 나는 집 문을 열며 아주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내일은 조금 더 따뜻한 말을 건네야겠다. 그날 이후 그는 점점 손님이 아니라 함께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갔다. 어느 날은 내가 말하기도 전에 앞치마를 꺼내어 허리에 두르고 다음 날은 아무 말 없이 빈 식판을 모아 싱크대 앞에 차곡차곡 쌓아두었다. 안 그러셔도 돼요. 쉬고 가셔도 되는데. 내가 말리면 그는 늘 같은 대답을 했다. 여기서 쉬는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라서요. 손이 바쁜 쪽이 덜 무섭습니다.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다. 나 역시 그랬다. 집에서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더 외로워졌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손이 바쁘고 사람 목소리가 들리고 누군가의 눈을 마주칠 수 있었다. 내가 이곳에 오는 이유와 그가 이곳에 오는 이유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날은 평소보다 손님이 많았다. 쌀이 예상보다 빨리 떨어졌고 국물도 마지막 국자로 바닥을 긁어가며 떠야 했다. 늦게 들어온 할머니 한 분이 눈치를 보며 말했다. 아이고, 나 때문에 모자란 거 아니야? 순간 모두가 웃으며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다. 그때 그가 툭 한마디를 보탰다. 오늘 마지막 국은 원래 늦게 오시는 분 몫입니다. 할머니는 허리를 세우며 웃었다. 그려? 그럼 내가 제일 좋은 거 먹는겨? 네. 저희가 제일 아끼는 손님이세요. 그의 말투는 어색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 한쪽이 뜨겁게 데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 사람은 이제 자기만 살려고 오는 게 아니구나. 그 생각이 들자 괜히 눈가가 뜨거워졌다. 배식이 끝난 후 주방에 남은 것은 식판과 물기, 그리고 하루 동안 오갔던 말들의 흔적이었다. 우리는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다. 그는 물이 너무 뜨겁지 않은지, 그릇이 깨지지 않는지 한 번 더 확인하며 천천히 손을 움직였다. 예전에 이런 일을 해본 적 있어요? 내가 묻자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회사에서는 사람 얼굴보다 컴퓨터 화면을 더 오래 봤습니다. 여기 와서 처음으로 사람 손을 이렇게 오래 보네요. 그의 말에 나는 웃음이 났다가 곧 마음이 조용히 가라앉았다. 그 손을 보니 버티고 버텨온 세월과 잡았다가 놓쳐버린 것들과 이제라도 쥐고 싶은 것들이 모두 보이는 듯했다. 설거지가 거의 끝나갈 무렵 그가 갑자기 움직임을 멈추고 내게 말했다. 이정 씨. 네. 요즘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급식소 가는 날이다. 그 생각이 먼저 납니다. 그 생각이 참 고맙습니다. 나는 젖은 손을 수건에 닦으며 그를 바라봤다. 그의 표정은 예전처럼 무너져 있지 않았다. 아직 불안이 남아 있었지만 그 안에서 분명히 무언가가 다시 세워지고 있었다. 저도요. 내 입에서 나온 말에 그가 눈을 크게 떴다. 저도 요즘엔 오늘 메뉴보다 오늘 당신 표정이 어떨까? 그게 먼저 궁금해요. 그는 잠시 말을 잃은 듯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입술을 꽉 깨물었다가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다. 살면서 누가 제 표정을 궁금해한다는 말을 처음 들어봅니다.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대신
젖어 있던 내 손을 조심스럽게 그의 손등 위에 올렸다. 뜨거운 물에 오래 있었던 손등은 붉고 거칠었지만 그 온기가 내 손으로 전해져 왔다. 이제 자주 궁금해할게요. 그의 어깨가 작게 떨렸다. 그 떨림은 더 이상 두려움만의 떨림이 아니었다. 살면서 처음 받는 마음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몰라 어색해하는 떨림 같았다. 그날은 특별히 남은 국이 한 그릇 있었다. 우리는 동시에 그걸 발견했다. 이거 버리기 아깝네요. 내가 말하자 그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오늘은 우리 차례 아닐까요? 우리는 작은 그릇 하나를 꺼내 남은 국을 반씩 나누려 하다가 결국 하나의 그릇에 그대로 담았다. 그릇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국에서 올라오는 김이 우리 얼굴을 감쌌다. 먼저 드세요. 아니에요. 같이 먹죠. 나는 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떴다. 이 국물은 오늘 하루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받아내고 마지막에 우리에게 돌아온 것 같았다. 그도 숟가락을 들어 국을 떠먹었다. 한 모금 삼키고 난 뒤 그가 아주 천천히 말했다. 이 국물, 예전에는 그냥 뜨겁다고만 느꼈는데 요즘은 살아있는 맛이 납니다. 나는 웃다가 그 말에 눈가가 뜨거워졌다. 저도 그래요. 예전에는 혼자 먹는 밥이 자꾸 식어버렸어. 먹는 게 무서웠어요. 요즘은 같이 먹어서 그런지 밥이 덜 식어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국을 나눠 먹었다. 말이 없어도 괜찮았다. 이미 서로의 삶이 조용히 이어져 있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으니까.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거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등 뒤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지는 듯했다. 누군가 나를 떠올려 주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만으로도 발걸음이 가벼워졌다. 집에 도착해 불을 켜고 익숙한 식탁 앞에 앉았다. 예전처럼 의자는 여전히 하나가 비어 있었지만 이상하게 그 빈자리가 오늘은 덜 쓸쓸했다. 나는 식탁 위에 숟가락을 올려두고 조용히 속으로 중얼거렸다. 오늘도 잘 버텼어, 미정아. 그리고 잘 버텨줘서 고마워요. 그 사람. 무료 밥집은 여전히 사람들의 배를 채우는 곳이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그곳은 동시에 사람들의 마음이 서로를 살리는 곳이라는 것을. 국 한 그릇, 손수건 한 장, 조심스러운 눈맞춤 하나가 누군가의 내일을 버티게 만든다는 것을. 그리고 그 누군가 안에는 나도 그리고 그 사람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나는 내일도 그곳에 갈 것이다. 그가 오지 않더라도 그를 떠올리며 국을 끓일 것이고 그가 온다면 조금 더 뜨거운 그릇을 내밀 것이다. 살아가는 일은 여전히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서로의 눈을 보며 말해줄 수 있다면 그건 충분히 오늘 하루를 견딘 이유가 되니까. 나는 조용히 불을 끄고 속삭였다. 내일도 따뜻하게 드세요.